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미신 같은 것들에서 해방시키려고 만든 이성이라는 도구가 도리어 우리를 가두는 새로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완전 역설적이죠? 이게 바로 아두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던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가보죠. 계몽주의가 내걸었던 그 위대한 약속, 그들이 꿈꿨던 영웅적인 목표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신화의 시대, 운명이나 신 같은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냥 자연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였죠. 그런데 계몽의 시대가 딱 등장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정말 낙관적이고 야심찼어요. 지식을 이용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을 온갖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완전히 새롭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들어보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고귀했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아주 어두운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중대한 반전. 바로 이성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도구적 이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성은 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도구적 이성은 왜? 라는 질문을 멈춰버려요. 오직 어떻게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덕성은 사라지고 목표 달성만을 위한 차가운 계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성이 타락해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였죠. 그러다가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거죠. 저자들의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완전히 계몽된 지구는 의기양양하게 빛나는 재앙의 표시 아래 서 있다. 빛으로 가득해야 할 계몽된 지구가 오히려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니 이 역설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구적 이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선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장, 문화 산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저자들은 이 문제의 아주 오래된 원형을 고대 신화, 바로 오디세이아에서 찾아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디세우스요. 그가 바로 효율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현대인의 완벽한 원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디세우스는 신화적인 힘들을 어떻게 이겨내죠? 교활한 계산, 즉 이성을 사용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 보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세이렌의 노래 같은 유혹을 이겨내려고 스스로를 돛대에 묶어버리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자연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결국 그는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하는 바로 그런 현대적인 개인의 원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생존 논리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화산업의 핵심 작동 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꿈의 공장인 셈이죠. 문화산업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냐고요? 일단 표준화된 문화상품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공식에 딱딱 맞춰진 영화나 다 비슷하게 들리는 팝송 같은 거요.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비판적인 생각을 점점 무디게 만들고 결국 체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술은 상품이 되고 우리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른바 이성적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우리를 새로운 종류의 신화 속에 가두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결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몽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옛날 신화 시대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나 신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성을 사용해서 그걸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으로 만들어낸 시스템, 기술, 관로제,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젠 반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통제 불가능한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신화를 섬기게 된 셈이죠. 던졌던 부메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겁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옛날 신화가 신과 운명에 복종하라고 말했다면 이 새로운 신화는 시스템과 시장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대한 힘에 순응하라는 요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만 신에서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는 결국 새로운 미신의 시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순환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저자들은 단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저자들이 내놓은 해답은 단 하나, 바로 끊임없는 비판적 사유입니다. 문화산업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수동적인 태도에 저항하는 유일한 해독제인 거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 과연 그게 온전히 당신 자신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생각의 메아리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